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여름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이 같은 화두를 던졌는데요. 세종시에 과연 행정수도가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행정수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보는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출연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수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희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던졌어요. 국회 연설에서. 네. 네, 그 내용 좀 먼저 김수현 센터장께서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 지난 7월 20일 월요일 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회, 그리고 정부 부처를 완전이라는 완곡한 표현도 아니고 몽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다시 정가의 화두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기에는 이 행정수도 완성 또는 이전 의제 같은 경우는 좀 개헌 국면에서나 다시 화두로 구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좀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저희들한테는 근본적으로 당연히 와야 될 대안이지만 세종 차원에서도 무척이나 좀 당혹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 반드시 필요하고 또 수도권 갈밀 문제 심각하니 또 부동산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심각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해법,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한 세종시가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를 완전 이전하는 네. 행정수도 이전뿐이다. 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뜻밖의 주장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시작해서 우선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됐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21대 국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 중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고 그동안에도 이게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둘러싸고 설계비 반영이라든지 또 규모와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만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의석구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대 국회가 새로 시작돼서 21대 국회에서 새로 해야 될 일,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고 자치분권이고 또 그것을 선도하는 행정수도 이전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왜 이 시점인가? 사실 이 발언이 당정 간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또 얘기가 됐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나오는 게 결국 부동산 문제가 지금 전국의 또 핫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이걸 돕기 위한 게 아니냐. 또 그런 의심도 있어요. 네. 한 가지 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시장님 혹시 7월 19일 밤 12시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로부터 이런 언지를 좀 받은 적이 못 받았습니다. 전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들도 다들 뜻밖의 너무 빠르게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걸 놀랍다라는 표현을 했고, 더더군다나 이제 센서형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걸 누구나 영원하는 숙제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편의 정서는 분명히 또 부정적 정서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여론조사 지지도가 좀 하락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동산 정책이 방향성은 실수요자 정책, 그다음에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맞았지만 실제로 그 약발이 잘 먹히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정책 실패를 좀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2022년 대선을 위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담긴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개원 후에 거의 한 달여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갑작스러운데,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대 국회에서는 123석 대 121석이었고 법률 하나 통과시키려고 해도 쉽지 않았던 구조였는데 지금 180석이라는 의미를 국민들이 던져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잘해서 줬다라고 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라라는 의미로 전 던져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180석을 가지고 정말 천우신조의 길을 받아들였고 저는 올해 이렇게 가시화되기보다 내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돼서 다행이고 정말 저는 진정성은 의심하고 싶지 않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4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국회 임기 중에 원내대표가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4년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줘야지 로드맵을 그린다. 로드맵을 네. 앞으로 4년 동안 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집값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긴 하지만 네. 이 문제 역시 수도권 집중 문제라든지 국토 불균형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요법적 처방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역시 국가 균형 개발이고 그리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중적인 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이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당위성 측면에서는 맞지만, 근데 이렇게 던지는 걸 총리도 몰랐다. 대통령은 알았을까요? 아니,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오히려 좀 당혹스럽다, 갑작스러운 일이다 그러는데 실은 이런저런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때 집값도 안정되고 다른 어떤 문제도 없을 때 갑자기 꺼내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뜬금없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오히려 그런 필요성이 높아졌을 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끌린 점이 됐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행정수도 논란의 파사는 이미 시위를 떠났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현실화될 것이냐. 사실 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전희정 변호사 나오셨지만 사실 법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서너 가지 정도 그런 방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우리 그 전 변호사와 한번 좀 짤막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자, 먼저 개헌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개헌을 하는 방식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 얘기만 개헌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원포인트 네. 대안은 사실상 그렇죠. 어렵다고 권력 봐야죠. 구조라든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방 국가 균형 문제도 있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반습헌법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면서부터 그 행정 수도 또는 반습헌법으로 인한 그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금까지도 반대 의견도 많고 비난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관습헌법이 수도를 서울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다른 헌법, 성문헌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성문헌법으로 수도를 다른 곳으로 지정하는 그런 개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규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2004년 판결의 논리입니다.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뭐 다른 방법도 제안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가장 모든 논란을 또는 위헌의 논란을 없앨 수 있는, 소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개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개헌에 관한 다른 논의들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가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라는 그 규정만을 넣고 개헌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시기상조적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고 이것이 과연 헌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이제 헌재에다 물어보는 네. 그런 방법도 네. 있습니다. 이 얘기도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나오고 있죠. 이제 개헌을 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금 16년이 지난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 또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고 여론도 상당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바뀐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특별법을 만들면 누군가가 그 행정수도법에 대해서 행정수도라는 개념을 반습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헌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할 것 같고요. 그 소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시점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헌 판결은 한 번 내려지면 이제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관통죄나 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처럼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위헌 판결을 한 번 했다곤 하더라도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국민적 합의가 바뀌었다면 이 부분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문제는 좀 이따가 뭐 이춘희 시장님께 네, 네. 견해를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국민투표를 네. 해서 국민들한테 뜻을 물어본 다음에 법을 만들자. 네. 그래서 뭐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국민들의 뜻이 확인된 거니까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건 정의당도 여기에 지금 동의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좀 이 2004년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적 합의를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를 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위헌의 이유를 댔는데요. 사실 국민투표라는 것 자체도 조금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의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제 특별법의 제정에 찬성을 해서 법률을 제정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가진 법률이 되는 것인데요. 그 법률을 만들지 말지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지라는 찬반 투표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묻는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자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해진 그렇죠, 말씀이셔서.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뭐니 해도 가장 깔끔한 건 개헌이잖아요. 예, 그렇죠. 개헌인데 이미 2004년도에 위헌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까지 드리워져 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그걸 우린 털어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춘희 피조기시장께서는 당시 위헌 판결에 대해서 먼저 궁금한 게 승복을 하시는지, 또 다음에는 이런 환경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행정수도를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승복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개헌을 통해서 이런 헌법적 논란, 법률적인 논란을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가장 깔끔한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개헌할 수는 없단 말이죠. 네. 이게 언젠가 개헌을 할 때 뭐 기본권 문제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또 권력기술 개편이라든지 이거 개헌을 할 때 이 조항을 넣어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헌은 역시 시기적인 문제이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민들로부터 직접 권한을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민주주의, 대의정치에서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어떤 결정이든지 가장 중요한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게 옳다. 국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법률, 그리고 예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결정을 한다면은 특별법이 됐든 기왕 있는 법률 개정이 됐든 간에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건 옳다고 본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2004년의 위헌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의문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묻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법률 제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국민투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는 이런 거죠. 국회에서 법률 제정하는 정도 같으면 모르는데 국가 기본이 되는 헌법을 고칠 정도가 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더라도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라. 그래서 개헌을 할 때는 국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중요 정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국가 전망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법률을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붙인다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해서까지, 헌법을 위배해서까지 국민투표를 붙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상권 분립의
기본 원리, 우리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실은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놓고 국민 투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더구나 위헌 결정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헌 결정을 오버라이드하는 뒤엎을 수 있는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은 우리 상권 분립 체계에서 우리 헌정 질서에서 네.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우리 저 법률 전문가이신 전희정 변호사께서는 어떤 절차를 해야 가장 지름길로 가지만 완벽하게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일 깔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깔끔하다는 얘기는 빠르게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위헌 소원을 다시 위헌 법률 심판을 했는데 합헌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위헌 논란이 생길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전제로는 이제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환경, 국민적 공감대가 변화되었다라는 그 어떤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함의가 이제 함축되어서 동의를 얻는 방식이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헌이 제일 명확한 방법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일거에 모든 논란을 동식시킬 수는 있는데 이 개헌을 수도에 관한 규정만을 놓고 바꾸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다른 논의되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담론들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도 또는 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설익은 법률을 만들어서 헌법 개정안으로 제청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우리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명제를 놓고 보면은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개헌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법 개정해서 행정수도의 유연성을 제거해 버리는 네. 거 이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겁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 도시로서 행정수도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 지금 반 이상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그,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 예. 기능적인 예, 이야기이신 개념적으로는 정리는 네. 법률이나 헌법을 하지만. 통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도에 필요한 기능들을 서울에서 이전해 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자면은 국회가 이전해 오고 청와대가 이전해 오고 대법원 이전해 오고 헌법기관이 옮겨오는 것 그게 이제 하나 그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위헌 논란을 처리하지 않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 개정이나 헌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부처를 옮기는 거 위헌 논란 없단 말이죠. 네. 그것은 법률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정적인 조치만 가능하고 또 국회를 옮기는 문제만 하더라도 여야야 간에 적어도 국회 분원에 대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단 말이죠.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헌법 개정이라든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는 거. 저도 그 네. 부분은 사실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이게 진짜 될까? 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16년 동안 개발되어 오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내려와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는 국민적 합의가 또는 확인이 되어가고 있고 또 오히려 여러 기관들이 서울에 남겨져 있고 또 분리되어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라는 합의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KTX 국장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들도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국토국장님, KTX 국장님 이런 별명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사실 현실을 변경시켜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응을 하면 그 다음에 합의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의를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법률 개정 또는 헌법 개정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여론은 어떤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도 강하게 일단 몰아붙이는 모양새거든요. 김태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까지 가겠다. 원내 사령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낙연, 이재명 그 대선 주자죠. 당권 주자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그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TFT를 또 만들었어요. 우원식 의원이 또 단장인데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세선 씨? 우선은 또 지난주 월요일 날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거의 매일 국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숨가쁘게 이제 달려왔고요. 그 중요하게는 이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뭐 차기 대권 후보로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은 뭐 김두관, 이재명 지사, 그리고 경남의 김경수 지사, 또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동의해 주셨고요. 또 그 원내대표 발언 이후에 바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뭐 바로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 참 신의 한 수다. 그 진정성과 그 이제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우선은 단장이 충청권 의원이 아닌 그러니까 수도권 그 대표적인 중진의원, 사선의원인 우원식 의원이 그러니까 단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 밑에 이제 부단장이 우리 그 대전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충청권에서는 수도권 의원을 좀 보좌하는 그런 취지로 지휘체계가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또 보면 17명의 추진단 위원 중에 충청권 의원이 5명입니다. 5명이고 우리 지역에 강준현 의원도 이제 포함되어 계신데요. 수도권 의원이 오히려 8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국민적인 그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여론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좀 많이 포진됨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추진단께서 우리 국회 세종이사당 후보지도 좀 직접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나 노동맥까지도 발표하실 계획이고 네. 8월 13일 날은 국회 세종 이거 관련해서 세종을 방문해서 이제 토론도 시작을 해서 전국 순회 토론회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론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뭐 중앙 언론사에서 몇 차례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인택 기자 여론조사 결과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관습헌법에서 얘기하는 국민적 합의성을 이제 그 효력을 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 2004년에는 좀 반대 여론이 좀 많았다고 좀 읽혀졌는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6년 CBS가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뢰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헌법 명문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55%를 넘어섰고 2019년과 2020년 비슷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다 찬성이 50%를 넘었고 반대는 35에서 40% 그 선에서 좀 머물렀던 부분에서 여론은 좀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표본 어떤 대상이 그 표본이 500명이냐 1000명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또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여론조사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는 서울에 잔류하는 그러니까 그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잔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또 여론조사가 나온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그 논란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어떤 상징성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되어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못 다뤘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론 그런 얘기인데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너무 큰 이슈가 던져졌어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근데 그 전에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회법, 세종시법, 뭐 이런 특별법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옮기는 그런 법률안이죠. 가장 중요한 게 국회법인데 이런 법률안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 오다가 지금 이걸 덮어버릴 만한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론이 나왔다는 말이 있죠. 이게 좀 불안해요. 이게 과연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가 수도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여의도를 통째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게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는
국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큰 이견이 표출돼 있지 않았는데 또 역으로 살펴보면은 별로 논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기회에 국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런 그 행정수도 논의가 이 국회 이전 문제, 국회 분원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게끔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예 있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가 표명됐다고 보셔야 되겠나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워낙 큰 이슈로 가다 보니 현행법 테두리 안에선 우리도 추진할 수 있다, 동의할 수도 있다 그렇죠. 발언을 예. 했어요. 이건 사실상 최소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동의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 명분을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국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 국회법에 국회가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법률은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은 국회법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국회 입지하고 규모를 정해가지고 설계를 추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국회법을 개정해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 국회랑 청와대는 부지도 이미 있긴 있죠. 그 지금 이제 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400만 제곱미터, 400만 굉장히 제곱미터 정도 유보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유보지는 이제 그런 용도를 위해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후보지도 제시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 도시 계획에 반영시켜 주면 되고 청와대든 대법원이든 다른 헌법기관 뭐 어디든 간에 한 400만 제곱미터 정도 유보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활용하면 된다. 지금 국회 그 후보지만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국회가 3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지로 제시된 게 50만 제곱미터거든요. 이제 그 자체만 해도 넓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뭐 한다면 국회 타운도 만들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해주셔도 근데 됩니다. 그게 너무 지금 시장께서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국회를 분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못 만들었습니까?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첫째가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침묵하는 수도권 의원들이 자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같은 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은 국회법을 쉽게 논의를 해줄까요? 저는 좀 약간 부정적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가뜩이나 오기 싫어요. 국회 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가기 싫어요. 세종에 가기 싫은데 자꾸 이 문제를 걸고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는 다음에 합시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거죠. 네. 여태까지 다음에 합시다 해왔는데 더 큰 화두가 던져졌죠. 큰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논의 자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지금 여야 간에 완전한 합의가 없으면은 뭘 아무것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여야 간에 논의를 하지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못 내면은 최악의 경우에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적어도 행정수도라는 큰 거대 담론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이 관련해서 국회 의사당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합의를 할 수 있을 저 거라고 낙관론으로 보는 이유는 저만 부정적으로 보고 너무 왜냐면 부정적으로. 그냥 국회 법만 가지고 얘기하면 또 되게 감론을박이 오갈 수 있는데 행정수도라는 더 큰 담론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국회법 개정안은 이거는 사실 민주당 의원 150석만 통과를 이제 동의를 해주면 전 민주당 통과할 수 의원들의 있는 거죠. 수도권 의원들을 과연 우리가 아니,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생각하고 이제 있거든요. 그 수도권에서도 저는 찬성 의견이 많다고 봅니다. 찬성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라든지 또 염태영 수원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찬성 의사를 표시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수도권 집중이라는 게 수도권 주민들한테 결코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몇 년마다 한 번씩 집값 오르는 문제가 난리를 쳐야 되지 매일매일 겪는 교통 문제. 서울 같으면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3시간 쓴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도권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지게 되면 집중에 따라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든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그 비용 가지고 오히려 수도권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나 연태영 시장이나 이제 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수도에서 찬성하는 것은 그 서울 시민이나 경기도 주민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반대하는데
그런 의견을 냈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발생 전환 하나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수도권 집값이 문제가 서울이 집값이 문제가 되니까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야 된다. 그냥 골프장을 주택을 짓겠다. 얼마나 땅이 없으면 육군사관학교까지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생기면 국회 여의도의사당이 33만 제곱미터 다 차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그 부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도권 집 과밀 문제가 해소된다면은 네. 실은 녹지로 돼 있는 뭐 육사라든지 태릉 골프장 네. 이런 것도 그대로 살려낼 수 있잖아요. 네. 이 과밀 문제 해소하는 것이 결국은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꾸 수도권을 이렇게 이제 만원버스라고 보시자고요. 만원버스. 사람이 안 타고 있으면 사람 더 타는 게 좋지만 이미 만원버스인데 더 타면 이미 타고 있는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과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도권 주민들이 병으로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주민들도 다수는 이 수도권 과밀이 더 심해지는 것을 그냥 원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는 생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괜히 상식적인 그런 얘기인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조정을 하면 이게 반대로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김종인 그런 야당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 덮기위해서 이걸 들고 나와 야 말이 안 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야당이 정략적으로 수도권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수도권에서 만약에 반발을 한다면 약간 좀 속된 표현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수도권에 직접적인 반발을 겪지 못했는데 야, 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 상권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수도권 사람들의 그런 누군가 집값 떨어진대 라는 이런 심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 안 하셔도 된다고. 수도권 많은 주민들은 수도권 집값 오르는 것보다는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의도만 하더라도 그게 국회의사당으로 쓰이지 않으면은 거기를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의 전쟁기지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제안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 수도권 주민들이 원한다고 대답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원하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이런 찬성을 한다. 정치인들이 찬성을 하는 것이지, 수도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다들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런 찬성 의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수도권 주민들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자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또 하나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들이 섣부르고 그런 어떤 설익은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경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KBS로 옮긴다, 서울대로 옮긴다. 그래서 무슨 뭐 국립대를 통합시켜서 뭐 파리 1대학, 2대학 이런 것처럼 만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서울대 학생은 내가 적폐냐라는 말까지, 사실 그건 너무 그 학생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 학생을 누가 적폐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자, 좋습니다. 이런 보도 자체가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에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조직적인 어떤 반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선희 실장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정책 결정권자의 그 정제된 발언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역으로 공론화의 과정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상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행정수도 이전만으로는 사실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어렵다 보니 공공부문에서 혁신도시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패키지 정책으로 해야지만 선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것뿐만으로는 모질하다 보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나 또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휴업, 연구소, 첨단 기능들이 지역으로 분산돼야 된다. 이제 그러한 그 생각들을, 주장들을 계속 했던 것이고요. 저는 그 차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의 BBC 방송 같은 경우는 그 셰필드라는 작은 중소도시로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례도 있고, 중요하게는 그 파리대학 같은 경우도 단과대학 중심으로 해서 분산시킴으로 해서 나름대로 또 특화된 경쟁력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 또 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사실상 서울대 같은 경우도 서울대를 기점으로 한 그 국공립대의 뭐 통폐합 문제나 또 사립대 같은 경우에 지역 이전 문제나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공공 부문에서의 논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의 지역 이전 분산 정책도 한번 공론화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화두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저는 된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대 논의 같은 것은 아직 공론화된 것은 아니. 예, 뭐 그건 아니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게 공장.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네. 네. 어차피 그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사례가 이제 프랑스 사례라고 보는데 프랑스가 19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대대적인 지방 분권운동, 분산운동을 벌입니다. 그때 뭐 그 정권이 바뀔 정도로 헌법을 개정할 정도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뭐 정말 소용돌이를 이루는 큰 논란을 거친 끝에 프랑스는 지방 분권 국가로 가야 된다는 선언을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약 6만 개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지방으로 내보내고 그 프랑스 지도가 달라졌거든요. 저는 이런 논의 자꾸 두렵다고 해가지고 피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얘기들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좋은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면은 why not?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모든 수단을 다해서라도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은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이렇게 심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에서도 좀 손꼽히게 수도권 집중이 되어 있는 제일 심한 나라. 제일 심해도 너무 심해서 두 번째로 심한 나라의 2배 정도 됩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란 혁신도시를 2012년부터 출범시켜서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더 늘고 있고 예, 예. 628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수도 서울로 고착화된 네, 부분. 네, 예, 초롱성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이거의 균열을 내려면 국회 청와대 이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서울대라는 상징성, 그다음 KBS라는 공영방송이 세종시로 와야 된다는 이런 충격파가 있어야만 균열이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담론, 비록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아니, 그렇게 저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었던 거죠. 네. 네. 이게 뭐 정부 부처 옮긴다고 그래서 이게 충분한 그 이전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죠. 시민으로서는 그렇지 않죠. 필요도 있어요.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경험도 있고.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외에 우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장남이란 말이죠. 동생이 제가 5이나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추석 앞두고 성묘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생한테 야 희태가 너 가서 성묘 좀 하고 와라. 벌초 좀 하고 와라. 그 말 듣겠습니까? 저는 듣습니다. 근데 내가 야, 형이 갈 테니까 같이 가자. 네. 이러면 따라간다는 얘기죠. 아, 저도 그거 너무 공감해요. 동생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면서 시키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시키면 생각했던 안 게 해요. 네. 우리 정부 부처를 이전함으로써 지방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고 네.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이전이라든지 대학의 이전이라든지 또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 대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이제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큰 그림이 있었는데 근데 정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이 정책을 발전시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후퇴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난 것인데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되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검토해 보자고요. 왜 검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꼭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식으로 예를 들어 프랑스식으로 우리도 국립대학 전부 묶어서 한국대학교로 하고 제1대학, 제2대학 이런 식으로 하고 어디서든지 수업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구조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뭐 실행 가능성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죠. 가치가 있는 거네요. KBS 좀 옮기면 어떻습니까? 나는 좋아요, 나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 논의가 나왔다고 하니까 여당에서 화들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 없다. 그런 얘기 안 했다. 예, 오히려 지금 두려운 거죠. 여기 맞물려서 좀 비슷한 얘기가 부동산 얘기거든요. 서울 집값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세종시 집값만 집값이. 잔뜩 올려놨다. 심지어는 한국경제신문 보도에서는 더 심한 표현들도 나왔습니다. 자고난이 1억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팩트에 입각한 보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직적인
야권의 반발 내지는 이 반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조직적인 그런 계획으로 움직임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수도권의 집값 문제하고 지방의 집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도권의 집값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아요. 4천만 명의 욕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강남 집값 문제 못 잡습니다. 왜냐? 부산에서 교수하는 사람, 속초에서 배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벌교에서 한약과 가는 사람, 또 전부 그대 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무슨 재주로 그 집을 다 공급을 해줍니까? 공급 가지고 못 잡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지방은 주택 수요가 있으면은 주택 수요가 갑자기 생겨서 집값이 오른다. 집 공급하면 됩니다. 택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있으나 얼마든지 그것은 주택 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절대 할 필요가 없겠다. 정말 그야말로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 들어요. 세종시에 뭐 타고난 1억이다, 2억이 올랐다 이런 뭐 영상으로도 많이 접했고 기사로도 봤는데 실거래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호가만 예. 기대 심리에 의해서 호가만 올려놓은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거래가 실제로 될지 이 부분도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부동산 법이 바뀌면서 굉장한 양도 차익에 대한 이제 증세 방안이 나와 있고 한데 과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조금 올랐다는 그런 호가에 의해서 거래가 실제로 될지는 조금 그리고 의문이 뭐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워낙 이제 뜨거우니까 네.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간에 그 지방의 주택 문제하고 수도권 집값 문제는 분리해서 확실히 분리하자.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 5, 6생할 건 아직 집 짓지 않은 아직 땅들이 빈 있고 땅이 많죠. 필요하면은 더 다른 지역에서도 네. 택지 개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렵지 부동산 않습니다. 얘기는 네네. 부동산 또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전문가는 아닌데요. 아, 근데 기자.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그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해보는 결과 집값이 급등했다는 표현은 팩트입니다. 세종시의 주요한 어떤 그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강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호수 조망을 하고 있다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인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부동산 프레임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그런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활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요. 근데 참 단적인 예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고 미래통합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서울에 집이 있고 세종에 집이 있는데 네. 민주당도 어떤 모 인사들도 세종을 팔고 서울을 남겨놓고 또 최근에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도 경실련에서 지적하니까 세종을 팔고 서울을 남겨놓고 이런 게 현실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단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타깃은 세종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의 미친 집값을 잡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대표적인 지표가 6월 한 달간 실거래를 봤습니다. 실거래를 쭉 봤는데 전국적으로 다 봤어요. 스펠게지도 다 봤는데 787일까지가 다 서울의 집값이 그 상위권에 있고요. 세종시의 최고 실거래가는 2,187이었거든요. 제가 이거까지 외웠는데, 네 아무튼 그렇고. 전문가네. 네. 그 서울의 예를 들어서 전문가 맞으시네요.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왜냐면 많이 이제 84제곱미터를 선호하니까 최고가가 31억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네. 근데 세종시에는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9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뭐 행정수도 그 7월 20일 발언 이후에 뭐 2억이 떴다, 3억이 떴다 하더라도 13억, 뭐 10억까지 갔다고 치더라도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9억도 너무 비싸요. 네. 9억도 매우 비싸고 그래서. 너무 비싸서. 네. 실거래가인가요? 저 그거 좀 실거래가는 맞습니다. 실거래가죠. 9억을 넘어선 건 사실입니다. 아, 그 9억 3천이 최근. 근데 9억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시민들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과한 집값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주택 공급을 통해서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의 수급 문제에 따른 그 불균형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떤 위치가 특별히 좋아서 또 집의 질이 특별히 좋아서 비싼 것은 있을 그런 게 있을 수가 네, 있죠.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수급 문제가 집이 없어서 집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문제 이거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우리가 그거는 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제가 이거 되게 논리와 관련이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특정 경제 신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신문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신행정수위원 판결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줄곧 그 반대하는 논리를 가장 앞장섰던 그러한 그 신문사입니다. 아, 그때도 그랬나요? 그때 맞습니다. 노골적이었었고 표현은 아직 생각이 네. 안 나지만 그래서 뭐 그때 주로 반대했던 논리가 뭐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될 것이다. 무슨 뭐 그 통일 이후에 그 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국론 분열이 뭐 지속화될 것이다. 그런 이제 논리가 있었고요. 지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화두가 제시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프레임이 부동산 프레임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도 이걸 갖고 공격을 하시는데 잘 봐야 될 부분이 사실상 어느 신도시나 그러니까 개발한다고 했을 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집값이 일시적으로는 다 올라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흔히 얘기하면 전역지열 수준입니다. 그 집값의 지금 그 수준을 사실 보더라도 그렇긴 하네요. 그렇기 신도시의 때문에 집값 이 생각해보면. 세종시의 집값 상승은 흔히 얘기하면 어느 도시에나 다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지 네. 세종시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예. 그 이희택 기자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예. 지금 7월 그 셋째 주, 넷째 주, 그다음에 네. 8월 첫째 주에 대한 그런 정확한 한 감정원이라든가 네. 뭐 KB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네. 팩트를 정확히 전달을 해주셔서 네네. 그들이 전국으로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처럼 네. 부동산 몇몇 중개업소에 가서 얼마 올랐습니까? 예. 뭐 매물 그렇죠. 철회됐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취재가 맞습니다. 성행을 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7월 20일, 그러니까 결국 분기점은 7월 20일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을 이유로 실소났다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거래 반영은 한 8월 중순이 좀 넘어가면 국토부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걸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객관적 지표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또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그 김시현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공격할 게 참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뭐 이해찬 대표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찬 대표의 전동면에 있는 전원주택 4억 원이 넘는 것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또 문제 삼아가지고 또 공격하는 것도 좀 봤거든요.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 기자는 4억 거기 원 조금 가봤는지 넘는- 모르겠어요. 네네. 네, CA부에서 얘기를 한 건데 당연히 오지입니다, 오지. 자기 지역구에 예. 집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죠. 농촌 지역에 가면은 얼마든지 넓은 집, 농촌 주택이라는 게 넓은 집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농촌 지역에 가는 거죠. 텃밭 가꾸고 그 텃밭까지 포함해서 그런 평수거든요. 네. 그리고 4억 원입니다. 네. 4억 원 가지고는 서울에 가서 전셋집도 못 얻어요. 여기 세종시 지금 여기 신도시에 84제곱미터도 못 삽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네. 그게 많다고 지금 예.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를 하고 부동산 있다라는 투기를 하고 있다. 네, 논조로 예. 토지가 있다. 뭐 토지가 그런- 있다. 예, 그것만. 전혀 새로운 게 뭘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보도 방식이죠. 네. 자, 부동산 얘기는 네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얘기 네. 좀 하고요. 자, 이제 세종시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의 시작부터 함께한 그 이준희 시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오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행복도시 특별법이잖아요. 행복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6개의 큰 생활권이 있고 22개의 작은 생활권에 지금 적절하게 주택과 공공기관 뭐 내지는 뭐 상업시설들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행정 수도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범위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리빌딩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처음부터 신행정수로 수도로 계획을 하고 입지를 정하고 토지 면적을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50만 도시로 만들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원수산 전월산 앞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0만 제곱미터의 유보지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뭐 이전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계획 큰 틀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미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잘 받아들일 준비가 돼 언제든지 있다. 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준희 시장께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행복도시가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종시와 그 시장님이 별로 크게 주목될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주 무대가 국회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희 시장께서는 세종시의 시작을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세종시에서 던져서
뭔가 새로운 현상을 이끌어내는 그 어젠다를 던지는 역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더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말씀 좀 해주시죠. 실은 이번 주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토론회 세 군데를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금주에 이제 특별히 주장했던 것은 투트랙입니다. 투트랙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만 당장에 그때까지 해야 될 일들, 당장에 해야 될 일은 그것 때문에 미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했고요. 그게 아마 이번 주 초반까지의 논조하고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낙연 전 총리께서 세종시에 오셔서 제 논지하고 아직 거의 비슷한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주장들을 쭉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좀 전달돼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실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는 왜 이번 주에는 세종시에서 잘 안 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요새 뭐 거의 날마다 같이 지금 서울에 왔다 갔다 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예, 행정수도는 사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터키라든가 지금 행정수도가 있는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데서는 어떻게 지금 뭐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사실 변호사님. 제가 좀 여러 나라를 찾아봤어요. 이 행정수도의 그 시초는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고요. 또 성공적으로 정착한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적인 모델을 좀 표방해서 지금 우리 행정수도를 제안하는 측에서는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의 그 경우를 제일 좀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3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독립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워싱턴을 수도로 하는 행정수도로 하는 법률이 통과가 돼서 이제 수도가 되었는데 이제 워싱턴과 뉴욕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히 호주에서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그런 인구 밀집을 좀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도시를 선택했고 특히 이 당시에 고려하였던 부분이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소외된 내륙 경제를 좀 살리자는 취지로 이제 캔버라라는 도시를 선택했고 지금 현재 캔버라는 굉장히 좋은 이제 행정 수도의 모델로도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은퇴한 공무원들은 다시 뭐 다른 도시로 떠나간다라는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 행정 수도의 기능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좋은 모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꼭 잘된 부분만 그렇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뭐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시는데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면서요? 예, 맞아요. 이게 담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으로만 움직였던 나라들에서는 좀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정책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시민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 설계의 경우에는 굉장히 실패한 도시라는 오명도 쓰고 있고요. 특히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비난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왜냐하면 브라질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을 때 초기에는 내륙에 교도보 네. 형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초기에 불편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브라질리아를 만든 지 6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브라질리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리아 덕분에 내륙 지역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서양 연안에 있던 상파울루나 리오데자네이루 중심으로 있던 브라질이 전체적으로 나라 자체가 국토를 골고루 잘 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은 브라질리아를 만들었던 것을 굉장히 잘했던 일로 네.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 평가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브라질리아는 제가 볼 때는 성공사라고 볼 수 있고요. 브라질리아가 참고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네,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질리아는 소위 그 도시계획 사조를 보면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조를 가장 정확히 반영을 해서 아주 계획적인 도시 도시를 설계를 굉장히 만들었거든요.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이제 브라질리아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초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브라질리아에 대해서 이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브라질리아는 그 건설 목적 자체를 충분히 잘 달성을 했고 도시 자체도 제법 아름답게 잘 알겠습니다.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잘된 점, 해석에 따라서 잘된 곳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못된 곳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김sen 센터장 나오셨는데 시민단체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우리가 행정수도 논의 때서부터 보면 2000년대 초반 이 지역 충청권의 공동 대응, 공감 대응성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충청권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썩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습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KTX 세종역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충북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역사 하나도 우리가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에서 공동체 정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의 목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예. 예,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희 국가기능발전과 지방분권 그 상생 발전을 위한 충청권 그 대전 세종 충남북 시민사회가 모여서 충청권 공대회를 만들었었고요. 거기에서 대원칙으로 세운 것은 KTX 세종역과 같은 개별 현안은 그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행정수도 의제와는 별개로 접근하자, 그렇게 우선 원칙을 이제 세웠습니다. 마침 그 지난주에 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그 제안이 있게 되면서 바로 그러니까 그 CJB 청주 방송에서요 충남 그리고 충북 그리고 저까지 해서 시민사회가 모여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그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합니다. 그 2004년도 신행정수도 위원 판결 이후에 세종시 원안 사수 과정에서 충북의 시민사회나 언론이 적극적이고 또 많은 그 협조적인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분위기가 다시 충북에서 좀 복원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었고요. 또 마침 그 저희들이 이번 주에 충청권 공대의 기자회견 차원에서 이제는 충청권에서부터 좀 민간정이 하나가 되어서 행정수도 이전을 전국화, 공론화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 아래 좀 민간정 공대의 결성을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고, 마침 그 이시종 충북지사께서도 바로 하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또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개별 그 현안을 넘어서 지금은 다시 대승적으로 힘을 합치는 좀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지장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다른 어떤 권역보다도 충청권 시도들이 협력이 잘 된 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7월 20일 날 김태진 대표가 그 연설했었잖아요. 대표 연설. 저희가 그 다음날 제가 그날 밤 한 10시쯤에서 전부 전화를 돌렸어요. 우리가 그 지지 성명, 네. 환영 성명 내자. 이견이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저희가 사기 시도지사 서명해가지고 환영 성명 내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늘 이견이 있는 것은 바로 이웃끼리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제주도 간에 이견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가까운 도시 간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합의도 되고 어떤 것은 좀 이견이 있기도 하고 어떤 이견은 빨리 해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직접 시도지사들 간에 직접 논의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소를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뭐 그렇게 걱정하는 사항은 아니다. 행정수도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 마음이시겠네요.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수도로 가는 최고의 레시피, 본인들이 생각한 최고의 레시피는 무엇인지. 자, 순서를 이렇게 해볼까요? 그 세종포스트 저부터. 인테리죠.
저는 일단 그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됨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입법부가 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하반기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서 그 설계 용역이 20억 원이 집행될 수 있었은 계기가 일단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김두관 의원이 뭐 송태를 내겠다고 했는데 16년 만에 그 다시 제출되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한번 또 공론화가 돼서 통과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뭐 개헌으로 가든 국민투표로 가든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그 개헌안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예 개헌까지도 함께 이뤄내는 1년 10개월 요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담아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정혜정 변호사. 네, 저는 헌법 개헌 이전에 이제 국민적 담론을 좀 잘 담아서 특별법을 만들고 또 행정수도 특별법이라고 해서 그 법률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만 노력하지 않고 이제 개별 법률로도 행정수도 특별법을 보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보조할 수 있는 법률로서 이제 국민적 합의를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웃지 못할 별명들이죠. 카톡 국장님도 그렇고 KTX 국장님도 그렇고 참 안쓰러운 별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능들을 좀 합쳐서 좀 이제 우리의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시대를 좀 받아들이는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서 만약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합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004년도 그 신행도서 위헌 시기처럼 비상시기 그리고 위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처럼 그 역량을 새롭게 결집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권의 지도부를 그 제대로 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에 같이 하는 모든 정파, 이념, 지역을 초월해서 그 어떤 대책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 관, 정, 이 좀 하나 돼서 대책기구를 좀 중심으로 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좀 이뤄내는데 그 대장정에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확실히 하되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저는 뭐 적어도 우리 충청권 내에서는 좀 똘똘 뭉쳐서 서로 힘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좀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속상하는 일도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 의견, 부정적인 얘기, 또 비판적인 언론 기사 이런 것들이 다 나올 텐데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참을성 가지고 하나하나 좀 해나가자. 뭐 금년 정기국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내고 또 길게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야 간의 합의를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좀 참을성 갖고 좀 기다리면서 우리 충청권은 좀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해 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데 궁극적인 개헌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너는 행정수도만을 위한 개헌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결국 다른 큰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 기본권, 지방자치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느 시기인가 여야 간에 분명히 합의가 이루어질 몇년 겁니다. 넘을까요? 그거는 이제 시기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수도 규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16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의 꿈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런 논란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고 특히 주체적인 위치에 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토론을 나누신 출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를 받을 정도로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